네. 사실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길어지니까 나도 나 같지가 않고 내 자녀도 내 자녀 같지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집 한 채 있는데 며느리가 집을 사달라는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 실제로 하시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료 CG를 좀 볼까요? 네. 부양료 청구 소송. 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라고 쭉 보시면 부양료 청구 소송이 지금 계속해서 2018년에 252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생각보다 이게, 많군요. 네,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이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다면 특별히 저희가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내가 자녀에게 뭘 주고도 그 다음에 자녀에게 대받지 못해서 하고 있는 소송도 포함되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양료라는 것이 네.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네. 이걸 청구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몇 년 전에 불효자 방지법을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하셨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법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죠. 네. 왜 안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 케이스 영상을 한번 볼까요? 2003년 유모 씨는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각서를 아들에게 받고 종로구 2층 한옥집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간병은 누나와 도우미에게 미뤘고 어머니에겐 요양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급기야 아버지 유 씨는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물려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의 대답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주 답답한 얘기네요. 사실 이 경우는 이제 그나마도 그 각서가 있어서 일명 이제 법원에서 효도 계약서라고 했는데요. 그게 있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 이제 돌려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불효자 방지법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줘요. 그런데 이게 불효자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 재산을 다시 돌려올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제가 이혼 아시죠?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사건 엄청 많이 해보잖아요. 그 이혼 사건 하면은 재산 분할을 합니다. 재산 분할 하는데 그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준 재산으로 결혼한 자녀들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100에 한 둘, 셋 있을까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집만 준 게 아니라 땅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경우는 그래도 남아있는데 부모님이 집 한 채 준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집을 주자마자 그거 대출받아서 없애버리죠. 네. 그래서 재산 분할 상황 보면은 거의 부모님이 준 재산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제가 사례를 하나 안타까운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집 한 채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버지는 경비서시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하시고 겨우 정말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재산이 한 4억 정도 된다면 부자도 아니죠. 중산층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아들이 장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뚝하니 반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셋집을 얻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사나 싶었는데 바로 며느리가 이쁘게 손자를 낳았어요. 그래 이제 난 거기서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살고 계셨죠. 그동안에 이 집 대출비는 그 이자는 누가 내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내시죠. 어머니 아버님이 여전히 경비서시고 더 하시면 내시고 계시죠. 근데 아들이 이제 하루는 놀러 왔어요. 어머니,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가 그냥 처가에서 아이를 키워준다고 하니까 거기 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어머님 다. 그거 너무 자연스럽죠? 내가 애 못 봐줄 거니까 그래. 장모가 봐주신다니까 고맙구나 하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금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세금 반환하고 다시 가야죠. 부모님한테 반환하고 돌려주는 거 가야죠. 받다는 분 손. 없어. 네. 그 이자라도 내준다고 하는 자녀 봤다는 분 손. 없어요. 네. 이 집 그대로 가지고 처갓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놀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그 전세금 어떻게 돼 있나? 아, 네, 저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아, 요새 이자가 얼마야? 그거 나 주게. 내가 그거 나중에 불려서 나중에 40평 아파트 사요. 갈 수 있게 해줄게.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요새 이자율이 1%, 2%니까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장인어른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돈 홀라당 다 사기 당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돈을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자기가 진짜 번 돈이었어. 전세금이 번 돈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고 장인어른에게 줄 수 있었을까? 없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줬을 때 문제점은 자녀가 그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아들 잘 살라고 결혼 전에 집하고 아파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어머니가 생활비로 받아 썼습니다. 자식한테 이건 어차피 내가 준 건데 미리 증여를 해준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꼬셔서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정말 말아야 돼. 부양을 안 했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할 때 그 재산이 그대로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 CG에서 본 영상에서 본 거는 그래도 그 아파트가 남아 있으니까 계약 안 했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이길 수 있지만 과연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효자 방지법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불효는 또 어떻게 규정을 해요? 네? 불효.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럼 불효라는 것이 과연 법적인 개념이냐? 지금 현재 법적으로 불효는 뭐뭇이다라고 규정되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 용돈 내가 월급을 벌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대출 갚고 자녀 양육하고 내 생활비 쓰고 그다음에 남는 게 조금 있으면 부모님한테 주는 거 정도가 자녀가 해야 할 부양의 의무란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도 부모님들은 그냥 아주 꿈이 크게 200만 원, 300만 원 청구하십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100만 원 조금 넘거나 왜?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안에서 어떤 게 가슴 아픈 사안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제일 많겠죠. 어머니가 네. 얼마나 많을까요? 그 한 3, 40%. 30, 40%. 네. 네, 한번 볼까요? 실제 우리 민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네. 경기도 화성의 한 파출소 안으로 75살 전모 씨가 들어옵니다. 조금 뒤 경찰서에 반납할 거라며 보관했던 엽총을 넘겨받습니다. 어머머. 파출소를 나온 전 씨는 차를 몰고 86살 친형 집으로 향했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 도착한 전 씨는 1시간 가까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형과 형수에게 총을 쐈습니다. 탈출하면서 허리를 크게 다친 며느리가 주민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자신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당겨 결국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 차에서 발견된 유서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재산 문제로 얽힌 갈등이 범행의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안타까운 네.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살벌한 경우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에서 어머니하고 자녀 셋이 있을 때 아버지가 집을 한 채